제가 이거 준비한 이유가 자기소개서 때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머신러닝, 딥러닝 공부하고 싶다, 뭐 자기 관심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를 좀 알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이게 꼭 정답은 아니고 이러한 방법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좀 간단하게 좀 준비를 했고, 처음에는 이제 AI 관련돼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와 어떤 방법으로 학습을 시키는지, 그리고 그 후에 미래에 관해서 취업이나 진로를 생각할 때 좀 도움이 되면 좋겠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AI, 머신러닝, 딥러닝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좀 그냥 대충이라도 알고 계시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건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AI 안에서는 머신러닝 분야와 그 안에 또 딥러닝 분야로 나뉜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는 딥러닝이 더 먼저 나오긴 했는데 발전된 게 추후에 어떤 시점을 이유로 발전이 돼서 하나의 분야로 자리 잡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정형화된 느낌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 세 개의 차이가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학습을 시키고 무엇이 다르며 이런 것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AI는 큰 포괄의 어떤 서비스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초기에 고전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대량의 데이터의 패턴을 좀 파악하는 것을 좀 목표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직접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알고리즘적 모델링을 하고 그런 어떤 예측값이나 뭐 분류값으로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이런 것을 머신러닝이라고 기계적 학습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이런 데이터를 사람이 다 무조건 문제를 처리할 수 없는 문제도 분명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했을 때 딥러닝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알파고와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기 시작된 계기가 이런 비슷한 문제로 좀 넘어가게 된 시점이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가 예시를 가져왔는데, 머신러닝과 딥러닝 차이는 크게 이렇게 돼 있는데 되게 너무 심플하게 가져왔죠. 정말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서 좀 많이 뺐습니다.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머신러닝은 사람이 좀 들어가 있죠. 이게 좀 포인트예요. 결국 사람이 어떤 입력값에 대해서 특징을 좀 처리를 해야 되고, 또 분류를 할지 회귀 리그레션이라는 어떤 예측값을 만들 건지 자기가 스스로 조금 그 문제에 맞춰서 해결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딥러닝은 물론 앞뒤 단위 데이터 전처리나 뭐 이런 거 비슷할 수는 있어도 이 내부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제 손을 떠납니다. 내가 어떻게 학습하든 말든 얘네들은 자기들이 따라락 하면서 학습을 시키면은 그 결과값이 왜 안에서 어떤 이유로 그런 값이 나오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로스라는 어떤 예측값과 실제 예측값의 차이 같은 그런 로스를 줄여나가는 선택으로 그냥 학습을 시키는 뿐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이 차이점으로는 인간의 개입 여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있는지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딥러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개입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사람 개입과 필요 데이터 선별 알고리즘 분석하는 이 머신러닝의 바탕은 딥러닝과 좀 다른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의존도가 좀 높아요. 딥러닝을 쓴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잡한 데이터를 많이 처리할 때 좀 좋았다고 했잖아요. 대량의 데이터를 사람들이 머신러닝으로 했을 때 그 많은 데이터들의 패턴을 파악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딥러닝은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었어요. 물론 하드웨어 발전도 그 한 축을 좀 도운 역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차이점, 사실 가장 큰 차이점인데 딥러닝이잖아요. 깊이가 있다는 말인데 은닉층이라고 하는 이 히든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이제 나중에 나올 거긴 한데 이 신경망을 점점 늘리겠다는 말이에요. 이 늘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 패턴을 만약에 어떤 문제를 이미지를 딱 넣었어요. 그럼 그 이미지들끼리 자기들끼리 학습을 시키면서 특징들을 계속 걔 귀는 뾰족해, 걔 수염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특징들을 하나씩 뽑아내요. 그러면서 이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 특징을 세세하게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 그 세세하게 뽑아낸 것들이 학습해서 얘는 강아지의 특징이구나, 얘는 고양이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게 되는 어떤 원리가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런 분류 도식화를 예시로 가져왔는데 이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라보는 시점과 어떤 사람들마다 좀 다른데 고정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은 거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은 무조건 머신러닝 안에서 포함되어 있고, 이 머신러닝 안에서 딥러닝을 좀 따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습법에 물론 딥러닝도 라벨링을 주어서 지도를 하냐, 라벨링을 주지 않고 비지도를 하냐, 이것도 있을 수 있지만 되게 관계가 복잡해서 이게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은 하겠지만 사실 비지도 말고도 이
그 반지도학습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방법도 나오고 있고 이런 식의 점점 바뀌어가는 추세들도 있어가지고 지도학습이랑 비지도 강화, 앙상블, 인공신경망 정도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 중에 뭐뭐 있는지 뭐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데이터 값을 예측하겠다. 주택 가격이 내일 어떻게 될까? 주식이 내일 떨어질까? 최근에 유행하는 콩고기라는 비트마인드라는 어떤 주식이 내일 오를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분류는 저희가 알고 있는 분류고 분지파랑 이런 거는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강화학습에 대해서 조금 들어볼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미로 같은 데 갔을 때 A라는 길을 가면 골에 도달해요. 그때 나는 리워드 보상값을 줄 거야. 근데 너가 A라는 길에 도달 못하는 벽을 만났을 때는 페널티를 주겠다. 그럼 얘는 스스로 이쪽으로 가면 페널티네, 이쪽으로 가면 보상을 받네. 이 스스로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스스로 이제 규칙을 저희가 명시를 해줌으로써 강화를 하는 학습의 방법입니다. 쉽게 세 가지만 먼저 얘기를 가장 드렸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예시 사진을 좀 보면은 우리가 이 어떤 지도 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라벨링이 주어져요. 라벨링이라고 하면은 고양이와 강아지라는 어떤 정답값을 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 이게 정답이야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얘가 예측을 했을 때 이 정답값을 바탕으로 그 차이를 빼요. 가장 쉬운 것은 MSE라고 해가지고 이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가 얼마나 작은지 그걸 좀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비지도 학습은 저희가 살아가면은 아마 느끼시겠지만 정답 데이터가 많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저희가 이제 회사를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실제 생활에서도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어떤 데이터셋을 봤는데 그 데이터셋이 내가 원하는 데이터셋에 그 정답값이 없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라고 고민했을 때 우리 그 앞에 김영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관규칙 그 인베딩을 했었잖아요. 코사인 유사도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유사도 관계를 좀 많이 비교를 해요. 얘네들이 각각의 데이터들을 뽑았을 때 고양이들의 특징이 있고 강아지들의 특징이 있을 거잖아요. 그 특징들 간이 분지파를 모여서 그럼 얘네들은 같은 특징이 모여있는 애들이네, 얘네들은 좀 이렇게 모여져 있는 애들이네, 이런 식으로 특징을 뽑아내는 단계의 학습법이 있습니다. 강학습은 아까 말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나뉘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좀 이어서 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경세포를 저희 뇌에 있는 뉴런을 모방한 거예요. 아까 저희가 노드 같은 거 이상 동그라미 이렇게 전달하는 걸 봤잖아요. 그게 신경의 세포를 전달할 때 뇌에서 뉴런이 이렇게 가는 것을 모방해서 만들었다고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여기 있는 수학적 수식을 다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해서는 입력값이 주어지면 어떤 값을 특징을 뽑아내고 각각의 얘네가 중요성, 가중치가 중요성이에요. 이쪽의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 어떤 뽑았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학습을 시키고, 이 액티브 펑션이라는 활성 함수는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함수로 해서 이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식화를 하겠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오게 된 이유는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액티브 펑션을 쓴 이유는, 활성화 함수를 쓴 이유는 비선형 특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선 하나를 딱 그으면은 저희는 이 선에는 두 가지로밖에 안 나눠져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없는 경우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역사 배경에 얘기하면은 엑소월 문제 때문에 이런 식의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이 좀 나오면서 업데이트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관점에서 이 노드들끼리 가중치로 해서 값을 조금 더 잘 나눌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이제 통계적으로 조금 발전시켜서 모델이 조금 달라지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딥러닝이 조금 더 발전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학습 원리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했지만 정말 어렵죠. 그래서 조금 많이 뺐어요. 그래서 이제 신경망을 바탕으로 연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데, 예시를 조금 가져왔어요. 강아지가 이렇게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거의 똑같아요. 입력값 들어가면 저희 손 떠난다 했죠. 그래서 신경망 따다다닥 계산이 되고 강아지냐 아니냐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중치가 그 출력값에 가까우면은 이제 실제값과 예측값을 비교를 해보고 뺀 값에서 얘는 고양이를 줬잖아, 난 강아지를 원하는데, 그럼 차이가 엄청 크겠죠. 그럼 얘네들한테 전달해요. 얘 쪽은 이 가중치 주지 마. 난 괜찮아.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하면은 다시 또 이렇게 한 번 더 흘러가요. 이걸 되게 반복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건데 아까 형규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파인튜닝도 학습하면 조금 들어가면 더 오래 걸린다 했잖아요. 이런 식의 무수한 반복이 계속 걸리는 것도 하나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색 선이 만약에 강아지라고 했을 때 가장 강한 쪽으로 흘러가도록 이제 가중치를 따라서 가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필요한 개념을 다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액티브 펑션 활성 함수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얘네 데이터들을 1, 0, 2로 구분을 짓고 싶은데 어떻게 잘 구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가중치를 주는 방법을 분류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여러 방법이 고안된 거예요. 그냥 이런 거는 있다 정도만 넘어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뭐 필요한 개념들이 막 순전파, 역전파랑 백프로페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필요한 거고 이 함수를 어떻게 정할 거냐. 이 손실함수라는 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라 했잖아요. 근데 꼭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얘는 실제값과 예측값의 통계의 이 단순 값과 값의 차이가 아니라 조금 더 모델링을 해서 수학적으로 바꿔보고 싶다. 수식을 좀 다르게 하고 싶은데 난 이런 쪽의 차이를 좀 더 높게 하고 싶은데 라는 이런 어떤 수학적인 기법이 다 달라질 수도 있어요. 목적에 따라. 그러니까 되게 이런 많은 개념들이 들어가는 거죠. 또 이런 값의 최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최적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될까? 막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필요해요. 거의 다 좀 설명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는 거예요. 예시로 정말 간단하게 만든 건데 이제 정답과 출력값의 차이를 최소화시키려고 신경망에 들어가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가중치를 계속 업데이트한다 라고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지식 같은 거 다 설명을 했고요. 솔직히 제가 많이 뺀 이유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엄청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고 너무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넘어갔었는데 좀 어려우셨다면 죄송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가 AI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한 LLM은 사실 GPT라고 하는 거는 만들어진 지 그러니까 잘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전부터 계속 발전해왔던 시점에서 한 2020년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 이전 17의 트랜스포머라고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이 나오면서 시작된 건데 이게 우리가 만약에 문장을 주면은 예측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철수와 밥을 먹으러 갈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나는 누구랑 밥을 먹으러 갈 거야. 계속 이런 걸 줘요. 그럼 내가 형규 씨랑 이렇게 만났을 때 뭘 하고 갈까? 하면 밥을 먹으러 간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 문장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문장이 길어지면 점점 예측할 때 좀 떨어지겠죠, 성능이. 더 멀리 많은 문장을 준다면 그런 식의 문자의 그 가치들을 좀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러면서 어테이션이라는 어떤 개념이 새로 들어가면서 GPT가 발전했다. 그래서 지금은 생성형 AI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가 좀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그게 되게 짧은 순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분야에 좀 발전되는 시점에서 되게 오래전 역사를 가졌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것은 아니다. 근데 좀 진로를 희망하시는 분들께 이러면서 나는 좀 궁금하다. 아직 사실 머신러닝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이건 딥러닝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분야이긴 하지만 그래서 내가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떻게 AI 공부하면 좋을까? 아직 내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될까? 그래서 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일단 직무를 좀 많이 찾아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AI 직무들이 있는지 이게 정답은 아니고 좀 가져왔던 건데 누가 정리했던 글을 가져왔는데 좀 공감이 돼서 가져왔습니다. 리서처라는 것은 논문을 보고 트렌드를 좀 따라가서 이제 모델을 개발하는 역할들을 많이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모델이 저희 나라가 엄청 많은 논문을 내고 있어요. AI 쪽에서도 그런 쪽에서 새로운 최신 기술이 계속 생겨날 건데 이걸 누가 코드로 구현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런 거를 내 문제에 맞춰서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개발하는 직무가 있을 수 있고 엔지니어 쪽에 속하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백엔드 쪽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원이랑 딥러닝 쪽 하기 싫어, 좀 어려워 라면은 제 생각에는 엔지니어 쪽의 공부를 조금씩 그 백엔드 쪽에서 넘어오시면서 하나씩 확장해 나가는 것도 좀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좀 체험 공부 같은 걸 좀 가져왔는데 예시로 여기 보면 AI 엔지니어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AI 기술을 하겠다. 에이전트 기반을 하겠다. 벌써부터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모르고 솔직히 이거는 학사 수준에 뽑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 RAG, 트랜스포머 학사 수준에 뽑으면 안 됩니다.
근데 뽑고 있죠. 예, 그런 거는 기술을 그냥 쓰기만 하면은 어느 정도 그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쓰는 게 좀 쉬워졌잖아요. 정보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 시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고, 뭐 모델 개발이나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뭐 AI 에이전트 엔지니어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이게 학사로 뽑는 거래요. 근데 학사 수준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내가 만약 준비 중이다. 뭐 학사에도 도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좀 방법은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그거 뒤에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데이터 쪽에는 뭐 분석가랑 엔지니어가 아마 있을 것 같고, 분석이라고 하면은 이게 정형화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 회사마다 직무의 그 범위가 좀 달라요. 분석인데 모델 개발을 시키는 데도 있고 당연히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은 아닌데, 분석은 통계 쪽이나 이런 거를 데이터를 어떻게 가시화하는 쪽에 좀 가깝고, 엔지니어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용량 처리를 해서 학습을 시킬 수 있게 잘 처리해주는 역할이 좀 큰 것 같고요.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는 데이터 기반으로 모델 설계하고 학습 배포 이런 것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사이언티스트는 이런 분석과 엔지니어를 약간 섞어서 같이 하는 경우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면은 AI 연구 쪽이 좀 가깝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추천드리는 방법은 대회나 교육을 좀 한 번씩 해보면서 내가 흥미가 있는지 좀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몰랐는데 이런 것들 좀 해보면서 내가 재밌나? 이런 걸 좀 알아야 뭔가 시도할 때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예시로 데이폰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 번씩 열려요. 1월 1일, 1월 31일까지 뭐 계속 매달 열리는데 테스트 데이터셋을 주고 좀 따라오게 할 수 있게끔 그 베이스라인 코드들을 다 줘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좀 보고 자신들이 이거 좀 재밌나? 이거 예측 이렇게 했네? 왜 그렇게 했지? 이러면서 좀 찾아가면은 자기랑 흥미가 맞나 안 맞나를 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사이트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로딩하고 뭐 불러온다. 이건 되게 베이스 라인인데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거나 찾아보면서 나 데이터 이렇게 처리하고 싶지 않은데 나 데이터 이 부분이 좀 더 새로운 데이터로 만들 수 없을까, 두 개 합쳐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은 따라서 코딩을 해보면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고 이게 자신이 재밌는지 좀 확인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가 됐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구나. 그래서 뭐 모델 불러오고 진행을 하고 제출해보면 이제 결과값 알려줘요. 당신이 몇 점이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리더보드에 당신이 지금의 순위는 이 정도다. 그럼 괜히 남들 막 따라잡고 싶어서 열심히 또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은 이제 교육을 들으면 좋은데요. 뭐 기업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무료로 저희 학생들한테 또 돈을 좀 드리면 좀 그렇잖아요. 무료로 이제 스탠포드 쪽에서 스탠포드에서 무료로 강의를 올렸는데 CS231N이랑 CS229N이 있는데 머신러닝과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각각 조금 들어보면서 이게 되게 어려운데 가장 잘 설명한 교수님들이어서 이런 걸 좀 들어보고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교육을 제가 또 들어봤는데 그분들의 강사 실력이 뭐 문제다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은 되게 많이 뺀 것도 있고 좀 시대에 맞춰서 최신 것들을 반영한 것도 있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면은 그 상황에서 이거 조금 이게 좋구나 이런 게 생기는 기준점이 있을 텐데, 너무 먼저 이런 좀 속성으로 해버리면은 이 앞단에서 이해한 것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좀 흥미를 좀 파악하면 좋고, 근데 내가 무료로 하는 거는 조금 내가 못 듣고 좀 흥미도가 떨어질 것 같아. 누군가 뭔가 푸시해주길 바래. 그럼 이제 여기 아까 제가 말했던 CS229 앤드류 응이라는 교수님 만든 코세라라는 게 있어요. 이 코세라는 돈을 좀 내야 되는데 일정 기간 동안 무료예요. 근데 그 돈 내면서 과제를 또 줘요. 직접적으로 연결해가지고 과제 채점도 해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수강을 또 줘요. 수강증을 줘요. 근데 그거는 되게 다양한 기업과 연결돼 있기도 하고 다양한 대학교들, 우리가 유명한 대학교들이랑 연결돼 있어서 어느 정도 약간의
수료증을 얻으면서 같이 과제도 해보고 하고 싶다 하면은 좀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래도 안 적고 내가 진로를 희망한다. 나 그래도 진짜 머신러닝 엔지니어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제 경험이 정답은 아니지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가장 큰 두 가지죠. 대학원이냐 진로냐. 네, 이쪽으로 아마 나뉘게 될 것 같은데 각각의 한 번씩 학부연구생과 인턴을 해봤는데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좀 선택할 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처음부터 대학원을 준비했다, AI 준비했고 그러면은 당연히 학부연구생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대학원 갈 생각은 없어도 모델 개발하고 이런 게 좀 궁금하다, 깊이 있게 배우고 싶다 라고 하면 또 추천드려요. 일단 가면 아마 저도 학습을 좀 많이 했는데 다 공부하진 않았고 그냥 이것저것 막 시켜요. 몰라요. 그냥 해요. 그러면은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조금씩 어느 인계 지점에 갔을 때 이건가 정도까지는 보여요. 이거다는 아니죠. 서로 이건가는 보여요. 하다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좀 하게 될 수도 있고 개인 프로젝트를 맡기거나 아니면 과제를 좀 주기도 하죠. 그럼 그 속에서 이제 논문도 읽어보면서 논문을 어떻게 읽는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다양한 사람들은 이런 문제 때 왜 이렇게 해결했는지 이런 것들 좀 같이 시간을 좀 지내면서 배우게 되겠죠. 제가 했던 거는 이런 연구인데요. 하나 예시를 들자면 이제 저는 뇌 인지 영역에서 실제 데이터셋을 줬을 때 뇌가 이쪽에 해마라는 그 부분에서 이제 치매라는 게 어디에서 나타나는지를 알려면 여기 쪽에 그 데이터들을 본대요. 근데 모델이 이 데이터만 딱 줬을 때 얘 해마야 아니야를 확인하려면 여기 쪽에 이 검은색은 배경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딥러닝은 모델 들어가면 안에서 왜 이렇게 예측한지는 모른다 했죠. 단순 값을 줄여나가는 상태로 그 학습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놔둬버리면 정말 큰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치매가 아닌데 내가 치매라고 해봐요. 그것도 문제지만 치매인데 치매가 아니라고 얘기해버리면 이 사람은 리스크를 평생 떠안고 있어야 되는 엄청 큰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런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모델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기 안으로 학습을 시키도록 어떤 가중치를 준다거나 어떤 다른 기법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같이 연구를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다 보면은 논문을 읽고 그 논문의 코드의 GitHub를 들어가서 대부분 GitHub가 올라와 있는데 안 올라온 경우도 있어요. GitHub 올라가면 코드를 좀 봐요. 코드를 보고 얘네들이 말하는 주장들이 있어요. 논문은 다 좋은 쪽으로 얘기해요. 내가 성능을 개선했다. 그렇잖아요. 내가 논문을 쓰는데 성능 개선 못했어요. 이게 포괄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좋은 쪽으로만 써요. 근데 잘 읽어보셔야 될 게 이게 진짜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한정된 제한 조건이라는 가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맞는 거지 실제 리얼월드에서 왔을 때 안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풀어주는데요. 이런 과정이 재밌다, 나 좀 즐겁다 라고 하면 대학원을 가셔야죠. 그래서 대학원을 장단점은 이 학부형생 경험에서 제가 생각한 건 준비하면 빠른 경험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대학원 가야 되니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대학원이 아니더라도 관련 진로를 계속 희망하고 있다면 경험으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랩실 분위기에 따라서 되게 중요한데 지식과 실력이 월등히 올라갈 수도 있고 경험 바탕으로 또 다른 대학원을 준비할 수도 있겠죠. 다른 선배들의 어떤 조언들, 그리고 추천서나 그리고 랩실에 따라 돈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남들 알바할 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공부 및 연구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길 수 있다. 독서실이나 도서관 안 가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단점은 랩실 분위기에 따라 또 지식과 실력이 늘지 않을 수 있고 랩실에 따라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과 과제를 할 수도 있어요. 또한 랩실에 따라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또한 근로 시간이 엄청 정해진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개인 공부 및 연구할 수 있는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랩실을 정말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팁으로는 자대에 있으면은 주변 지인들에게 얼른 물어봐서 여기 랩실 어때? 여기 분위기 좋아? 라고 좀 물어보면서 내부의 분위기를 좀 아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또 다른 경우에는 원하는 연구나 이런 자기가 확고한 뜻이 있다면 빠르게 컨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3, 4학년에 대부분 하거든요. 근데 2학년쯤에도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기가 준비가 된 게 아니라 어필을 하는 거죠. 자리 좀 있으십니까?
저 가고 싶은데 너 2학년에서 안 된다. 그럼 저 뭐 준비하면 될까요? 이 친구 봐라. 얘 인재인데? 약간 이러면서 이제 어필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자대 측에서는 대부분 들어오는 걸로 들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리고 타대 같은 경우는 자대도 포함이지만 연구실 홈페이지 꼭 봐야 돼요. 연구실 홈페이지를 왜 보냐? 내가 대학원 진로를 희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걸 연구하는지 알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교수님의 연구 논문의 실적과 현재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제가 그 연구실 가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졸업생분들이 어디로 합격을 했는지, 내가 나중에 여기 대학원을 만약에 희망하게 된다면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또 어디 쪽으로 연계됐는지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턴 경험은 저도 원래 대학원을 생각을 했었는데 대학원을 안 간 이유는 좀 더 현장의 분위기를 좀 느껴보고 싶었고, 이게 제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과 연구가 재밌으면 상관없는데 연구가 아니라 취업 도피성으로 온 어떤 분을 봤는데 정말 힘들어하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매일매일 출근해서 원하지 않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왜냐면 끝이 안 정해있잖아요. 논문이 달성이 되는 그 목적은 저희가 모르는 일이니까. 그래서 나 좀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해서 나오게 되었고, 어떤 이런 직무로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그 시스템 추천 모델을 좀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LSTM 모델로 시계열 데이터들을 주면은 그 바탕으로 추천 시스템을 좀 만들어라. 근데 이게 외부에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쓸 거다 라는 식으로 해서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좀 만들려고 얘기를 했었고, 이게 머신러닝이든 어떤 모델이든 상관없고 결과값을 좋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해서 제 GitHub에 올라와 있는데, 이 PPT 내용에는 되게 많이 내부 데이터들을 좀 뺐어요. 거기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거기 있는 측의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어떤 매칭을 시키려고 했고, 그 매칭을 시킨 것을 유사도 기반이랑 여러 가지 학습으로 좀 해놓은 상태에서 출력값을 이 프롬프트 가이드를 통해서 어떤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API를 바탕으로 그 출력값을 바탕으로 좀 확인을 하고, 그 확인된 매장의 추천도를 비교하면서 내부 데이터로 넣는 거를 했었습니다. 이거 장점은 학업 대신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또 연구와 산업 차이를 알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구는 데이터셋이 되게 주어져요. 저희가 데이터셋을 모집하지 않아도 돼요. 수집하지. 근데 제가 좀 느낀 게 데이터셋이 생각보다 잘 돼 있는 회사가 별로 없을 거예요. 대기업이나 이런 쪽은 아마 그러겠지만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모델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쪽에 인력을 투자할 때 완전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 리소스를 쓰는 거를 좋아할 회사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제와 이상의 차이를 좀 알게 되었고, 학점 연계를 제가 했어서 학점과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서 좀 좋았고, 회사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회사 참고도 가능했습니다. 또 사수 때문에 진로도 많이 결정을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었고, AI 기술을 트렌드를 실시간 거기서 쓸 수 있는 게 좀 좋았어요. 근데 단점은 회사에마다 좀 따라 다르겠지만 직무와 이런 게 연결성이 조금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를 수도 있다. 아쉬운 점이죠. 그러니까 업무에 있어서 또 AI가 관련 직무가 없으면은 또 도움이 안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차이점은 각자 생각을 해야겠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만약에 제가 지원한 기준으로 현장 실습과 저희 학교에서 ICT 인턴십을 또 하거든요. 계속. 그래서 그런 거를 했을 때 후기들이 적을 수 있어요. 저희 학교 학생들이 다른 회사 가서 또 피해보지 말라고, 아니면 좋은 데면 추천하라고 이런 식으로 후기를 남기게 해요. 그래서 그 후기를 바탕으로 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회사의 규모랑 원하는 직무 중에 규모보다는 원하는 직무를 좀 추천드려요.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제가 느낀 것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통해서 느꼈을 때는 원하는 직무를 선택하는 것이 결국 저희가 일을 하러 가는 건데 실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실력을 키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실제 어떤 대기업 후기들을 보면은 반복적인 업무를 더 많이 시켰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가 어떤 인턴십을 했다, 면접까지 잘 갔어요. 면접 뭐 했냐?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럴듯하지 못하다면 매력적이지 않은 내용일 수 있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원하는 직무를 추천드리고, 여러분들께 좀 추천드리는 거는 ICT가 AI 아니어도, AI가 좀 많긴 한데 AI가 아니더라도 인턴 되게 좋은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에는 저번에 폴라리스 오피스나
핑퐁을 만들었던 그 회사들이나 이런 조금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직전 정도까지 기업들이 좀 많은데 그 기업 사이에서도 좀 배워갈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프론트, 백엔드, AI는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코테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시간도 넉넉하고 3개 정도를 지원할 수 있어서 그냥 1월 정도 전에 아마 신청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학점을 대신 받으면서 좀 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길었죠? 마무리인데요. 제가 이걸 좀 준비한 이유는 AI를 좀 공부를 준비하는 분들께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경험한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를 했고요. 제가 소개한 방법들이 다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좋은데 기존의 이런 방법에 제 경험을 바탕으로 참고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라는 것도 결국 모두 다 어렵고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다들 헉 잘하는 그 시점이 있을 거라 저는 믿어요. 그래서 어려운 건 모두 똑같기 때문에 어렵다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관심이 있다면 조금 더 해보시고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도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